꺼져. 청소부가 감히 끼어들어. 대표가 제 밀대를 빼앗아 복도에 내던졌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복도에 직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이분은 부모 잃은 저를 평생 키워주신 제 할머니입니다. 대표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청소 할머니한테 왜 난리야?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법무사님, 서류 보내주시오. 15분 뒤 그 사람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사업 부지 2,400평의 주인이 바로 저 바닥에 넘어진 청소부 할머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25해 전 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우리 영감이 저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갔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병원 복도에서 3살배기 정민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안 온다고, 배고프다고. 저는 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몸무게가 겨우 14근이었어요. 그 가벼운 무게가 제 어깨를 평생 짓눌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 영감이 말했어요. 순덕아, 우리가 이 아이 키워야 한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민이를 맡길 데가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고구마 밭이 정민이 분유값이 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정민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다시 밭에 나가고 영감은 읍내 공사판을 돌며 일당을 벌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정민이가 할아버지하고 부르면 그 얼굴에 주름이 활짝 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영감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간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영감은 공사판 대신 집에서 정민이 숙제를 봐줬어요. 저는 밭일에 읍내 식당 설거지까지 뛰었습니다. 영감이 공사판을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돈이 궁했어요. 그때 김 법무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종수 씨가 40년 전에 사둔 그 임야 기억하시죠? 개발이 돼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임대료가 들어올 겁니다. 저는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영감이 젊었을 때 헐값에 사뒀다는 산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냥 법무사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정민이 밥 해주는 게 더 급했어요. 10년 전이었어요. 영감이 세상을 떠난 게 마지막 날 밤 영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손이었어요. 정민이 꼭 지켜라. 부탁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 뒤로 혼자였어요. 고구마밭, 정민이 그리고 저. 셋이 전부였습니다. 정민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할머니 고생하는 거 다 알면서도 내색을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찬이 김치뿐이어도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랬어요. 대학교는 장학금 받아서 다녔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민이가 새벽에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걸 알았을 때 코끝이 찡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4년 전 정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한빛종합건설에 취직했어요. 떠나는 날
고흥 버스터미널에서 정민이가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꼭 돈 많이 벌어서 모시러 올게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건강하게만 있어라.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 정민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매번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그 말뿐이었습니다. 이상했던 건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밝았어요. 할머니, 회사 구내식당 밥이 맛있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네, 괜찮아요.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전화를 안 받는 날이 생겼어요. 나중에 걸면 바빠서 못 받았어요. 미안해요. 그러는데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믿고 싶었어요. 정민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런데 석 달 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골집 마루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심각, 20대 신입사원 극단적 선택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 젊은이가 28이었어요. 정민이와 같은 나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5번 울리고 정민이가 받았습니다. 할머니. 왜요? 목소리가 젖어 있었어요. 정민아,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울었어? 아니요. 그냥 감기예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텅 빈 마루에 벽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부모 잃고 할미 손에 자란 아이가 또 혼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으면 어쩌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김법무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영감이 사둔 그 땅이 문득 생각났거든요. 법무사님, 그 건물 임대차 계약서 좀 볼 수 있겠소? 물론이죠, 어머님. 그런데 갑자기 왜요? 정민이가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 알아봐 주시오. 한빛종합건설이라는데요. 법무사님 쪽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한빛종합건설이면 그 사옥이 어머님 땅 위에 있는 건물입니다. 멍했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다니는 회사가 영감이 사둔 땅 위에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나 싶었습니다. 법무사님, 그 회사에 청소하는 사람 뽑는 데가 있겠소? 네. 어머님이 왜? 우리 정민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소?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소. 저는 그날 아침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밀대를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울은 무서운 곳이었어요. 고흥에서 버스를 5시간 타고 서울역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저를 밀치듯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시골에서는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는데 여기서는 저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법무사님이 알려주신 주소를 들고 한빛종합건설 사옥 앞에 섰어요. 건물이 12층이었습니다. 유리벽이 번쩍거리고 로비에 큰 화분이 놓여 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갔어요. 저는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상했던 건 건물 옆 골목에 청소 미화원 모집이라는 A사 종이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법무사님이 미리 알아봐 주신 건지 아니면 하늘이 도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면접을 봤어요. 관리실 실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입니다. 좀 많으시네. 체력은 괜찮으세요? 평생 농사 지은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어나는 건 습관이고 허리는 아직 멀쩡합니다. 실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마 이 나이에 청소하겠다는 사람이 신기했나 봅니다.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 이후 잔업 청소,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새벽과 저녁이면 정민이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빛종합건설 청소부가 됐어요. 첫날 새벽 4시에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혹시라도 정민이한테 들킬까봐. 복도에 형광등이 다 꺼져 있고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밀대를 잡고 12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면서 바닥을 닦았어요. 고구마 밭에서 호미 잡던 손으로 밀대를 잡으니까 이상하게 손에 딱 맞았습니다. 7층이 정민이네 기획팀이었어요. 정민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구석이었어요. 창가도 아니고 복도 쪽도 아니고 가장 안쪽 구석.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모니터 옆에 작은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저였습니다. 고흥집 마당에서 고구마를 들고 웃고 있는 제 사진. 코끝이 찡했어요. 저는 그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밀대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 7시가 되자 건물을 나와야 했습니다. 정문 로비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나오는데 9시 방향에서 정민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정민이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허리를 쭉 펴고 씩씩하게 걷던 아이였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뒤 골목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마스크 안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잘 계시죠? 시골에서? 응, 고구마 잘 크고 있다. 올해는 풍년일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밭은 이웃집 김씨 아저씨한테 맡겨두고 왔거든요. 할머니, 밥은 잘 챙겨 드시고요. 너는? 밥은 먹고 다녀? 네, 당연하죠. 정민이 목소리가 밝은 척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김 법무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법무사님, 제가 여기 들어왔소. 어머님,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지켜만 보세요. 증거가 필요하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거요? 녹음이요. 핸드폰으로 녹음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쓸 수 있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무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새벽 청소를 하면서 건물 구조를 익혔습니다. CCTV가 어디에 있는지, 복도 몇 시에 사람이 없는지, 7층 기획팀 회의실이 어디인지, 저녁 잔업 청소 때는 정민이가 야근하고 있는지 슬쩍 확인했어요.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정민이 자리에만 모니터 불빛이 켜져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주차 저녁이었어요. 잔업 청소를 하려고 7층에 올라갔는데 회의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민, 이게 보고서야 쓰레기야. 윤 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40대 초반 남색 블레이저에 하늘색 셔츠를 입은 남자. 서류를 집어들더니 정민이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흩날렸어요. 신입이 이것도 못해? 대학을 뭐 배우러 갔어? 정민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일 아침까지 다시 해와. 오늘 집에 가지 마. 저는 복도에서 밀대를 쥔 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다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밀대를 놓으면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양복을 입은 남자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차콜 그레이 정장에 은색 시계. 강태호 대표였어요. 대표가 회의실 쪽을 흘끗 보더니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뭘 서 있어? 청소나 해. 그리고 회의실 앞을 지나가면서 윤 팀장에게 한마디 했어요. 팀장, 좀 더 줘요. 계약 찍은 사람이 남아돌아. 저는 밀대를 쥔 손에 피가 나도록 힘을 줬습니다. 참았어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정민이한테 들키면 안 된다. 그날 밤 건물 뒤 골목에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러봤어요. 하나, 둘, 셋. 녹음이 됐습니다. 재생해보니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다음부터는 7층에 올라갈 때마다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녹음 버튼을 미리 눌렀습니다. 법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전쟁은 증거로 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3주차부터 정민이가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잔업 청소를 하러 7층에 올라가면 기획팀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구석에 모니터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정민이었어요. 혼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11시. 자정이 넘어도 정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복도에서 밀대질을 하는 척하면서 정민이 자리를 지켜봤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정민이 얼굴이 보였어요. 볼이 말라 있었습니다. 고흥에서 떠날 때만 해도 통통했던 얼굴이 뼈가 드러날 만큼 야윈 거였어요. 새벽 1시에 정민이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잠이 든 건지 지친 건지 저는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소리를 낼 수 없어서 밀대 손잡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밤 같은 풍경이 반복됐어요. 정민이는 밤을 새우고 저는 복도에서 정민이를 지켜보고 참다 못해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건물 앞 편의점에서 귤 서너 개와 따뜻한 캔 커피를 샀어요. 종이봉투에 담아서 새벽 3시쯤 정민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책상 위에 놓아뒀습니다. 메모는 남기지 않았어요. 글씨를 보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 다음 날 저녁 정민이 자리를 보니 귤 껍질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어요. 다 먹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정민이 반응이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정민이가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바닥을 닦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이러는 거지? 할머니 생각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밀대를 놓을 뻔했어요. 4주차에 접어들면서 윤 팀장의 행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잔업 청소를 하러 7층에 올라가는데 회의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폭언이 아니었어요. 둔탁한 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 복도를 걸어가서 유리문 너머를 봤습니다. 윤 팀장이 정민이 멱살을 잡고 있었어요. 셔츠 칼라를 움켜쥐고 정민이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시킨 보고서 어딨어? 말해봐. 정민이가 팀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팀장님, 어제 새로 지시하신 건이 있어서 순서가. 변명은 됐고 내일 아침까지 둘 다 해놔. 못하면 내가 알아서 해. 팀장이 정민이를 확 밀쳤습니다. 정민이가 회의실 의자에 부딪히며 비틀거렸어요. 저는 복도에서 주머니 속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3번 만에 겨우 눌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윤 팀장이 정민이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계약직 직원 3명이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이미 그만뒀고 한 명은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한소영이라는 여직원이었어요.
소영 씨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소리가 너무 슬펐거든요. 한참 뒤에 문이 열리고 젊은 여직원이 나왔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소영 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청소 아주머니. 괜찮아요. 그냥 좀 앉아요. 여기, 복도 끝 비상계단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영 씨가 한참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 회사 빨리 나가세요.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소영 씨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법무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법무사님, 우리 정민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도 당하고 있소. 어머님, 일지를 쓰세요. 날짜, 시간, 누가 뭘 했는지 다 적어두시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일지요? 네. 공책에 쓰셔도 됩니다. 편의점에서 줄이 쳐진 공책을 하나 샀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를 쓰고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4주차 수요일, 윤 팀장이 정민이 멱살을 잡았음. 셔츠 칼라를 움켜쥡. 벽에 밀어붙임. 회의실 의자에 부딪힘. 핸드폰으로 녹음함.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손이 떨려서 하지만 한자 한자 눌러 썼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5주차 새벽이었어요. 새벽 3시쯤 7층 복도를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이었어요. 야근하다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몸을 돌려 바로 옆 여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에서 정민이 발소리가 들렸어요.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 남자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저는 화장실 안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봤습니다. 새벽 3시 17분. 정민이가 화장실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5분을 더 기다렸다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밀대를 집어들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밀대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날까봐 겁이 났어요. 그날 새벽 건물을 나와서 골목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어요. 공책을 꺼내 적었습니다. 5주차. 정민이와 복도에서 마주칠 뻔함. 화장실에 숨음. 들키지 않음.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정민아, 할미가 지키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공책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쓰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야근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새벽에 7층 사무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복도에서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핸드폰에 자동으로 찍혔어요. 법무사님이 사진에 날짜가 나오니까 그게 증거가 됩니다 하셨거든요. 일지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로 늘어갔습니다. 녹음 파일도 10개가 넘었어요. 멱살을 잡는 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악행은 그 다음이었어요. 6주차였어요. 정민이가 3주 동안 밤을 새운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날 오전 12층 대회의실에서 한빛종합건설 전 직원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회의실 밖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안이 다 보였거든요. 대형 스크린에 2024 도시재생 프로젝트 제안서라는 제목이 떴어요. 강태호 대표가 단상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기획한 것으로 저는 밀대를 멈췄어요. 그 프로젝트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민이가 3주 동안 새벽까지 붙어 있던 그 파일 제목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비치던 글자를 저는 매일 밤 봤어요. 회의실 맨 뒤에 정민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양손으로 무릎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던 건 발표 슬라이드 어디에도 정민이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 기획 강태호 대표 딱 한 줄. 3주 밤낮으로 만든 사람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복도에서 걸레를 짜는 척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정민이가 대표를 쫓아갔어요. 복도 끝에서 정민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그 프로젝트는 제가 제가 3주 동안 작업한 건데요. 제 이름이 빠져 있어서. 대표가 정민이를 돌아봤어요. 눈이 가늘어지면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정민 씨,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아닙니다. 다만 제 이름도 같이. 들어봐. 대표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정민이가 반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만든 거, 내 이름으로? 누가 그 프로젝트를 따왔는데? 누가 그 예산을 붙였는데? 너 같은 계약직이 뭘 만들었다고. 정민이 입술이 떨렸어요. 잘리고 싶어? 세 글자였습니다. 짧았어요. 하지만 그 세 글자가 정민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정민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돌아가. 정민이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 구석에서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법무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법무사님, 대표가 우리 정민이가 만든 프로젝트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소. 어머님, 그거 노동법상 성과 가로채기에 해당합니다.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녹음을 했소. 잘리고 싶냐고 한 것도 다 녹음됐소. 전화기 너머로 법무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이메일도 필요합니다. 정민 씨가 보고서를 제출한 원본 이메일. 날짜가 찍혀 있으면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메일을 어떻게 구하오? 정민 씨 컴퓨터에서 보낸 편지함을 확인하면 됩니다.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세요. 날짜와 수신자가 보이게요. 문제는 정민이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이었어요. 새벽에 정민이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은 화장실 가는 3분 정도뿐이었거든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소영 씨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비상계단에서 소영 씨를 만났어요. 지난번 울고 있던 그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퇴근 시간에 잡았습니다. 소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소영 씨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한테 이 회사에서 당한 일을 말해줄 수 있겠소? 소영 씨가 한참 망설였어요. 비상계단에 나란히 앉아서 10분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소영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당했어요. 팀장한테 보고서를 던지고 야근시키고 주말에 개인 심부름까지 시켰어요. 한 번은 전 직원 앞에서 이런 것도 못하면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게 언제 일이요? 3개월 전부터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소영 씨가 핸드폰을 꺼내 카톡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빛 생존자 모임이라는 단톡방이었습니다. 3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이미 퇴사한 사람이었고 한 명은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증언해 줄 수 있겠소? 아주머니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 내 손자가 이 회사에서 당하고 있소.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소. 소영 씨 눈이 커졌어요. 손자요? 혹시 정민 씨요? 아는 사이요? 같은 층이에요.
정민 씨가 제일 심하게 당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팀장이 정민 씨만 보면 소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도와드릴게요. 저도 더 못 참겠어요. 그날 밤 소영 씨가 퇴사한 전 직원에게 연락해서 증언서를 받아줬습니다. 병원 다니는 직원도 진단서 사본을 보내왔어요. 소영 씨 본인도 겪은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영 씨가 그날 밤 정민이 컴퓨터에서 이메일 화면을 캡처해 줬더라고요. 도시재생 프로젝트 최종본 제출합니다. 이정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보낸 날짜가 대표 발표보다 2주 전이었어요. 수신자는 강태호 대표.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법무사님한테 중간 보고를 했어요. 법무사님, 녹음 파일 22개, 사진 43장, 직원 증언서 3통, 이메일 캡처 1장, 일지 46페이지. 어머님, 절반 왔습니다. 충분하지만 더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노동청 신고 서류 양식을 보내드릴 테니 빈칸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빈칸이요? 날짜, 시간, 내용. 어머님이 쓰신 일지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저는 그날 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서 공책을 펼쳤어요. 불빛 아래서 일지를 넘겨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46페이지나 됐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은 멱살을 잡았음부터 오늘 적은 잘리고 싶어? 라고 했음까지. 이게 전부 우리 정민이가 당한 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적는 동안 정민이가 당하고 있었다는 게, 그걸 옆에서 보면서 참고 있었다는 게 할미로서 미안했어요. 법무사님이 보내준 양식에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한자 한자 눌러 썼어요. 편의점 직원이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할머니, 밖에서 뭐 쓰고 계세요? 추운데.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 아이도 정민이 나이쯤 됐을 거예요. 고마웠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양식을 다 채웠어요. 핸드폰으로 법무사님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법무사님이 바로 답을 보내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절반 넘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안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별이 안 보이더라고요. 고흥에서는 매일 밤 정민이랑 마당에 앉아서 별을 봤는데, 정민아, 조금만 더 참아라. 할미가 거의 다 왔다. 속으로 말했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증거는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놈들이 더 큰 짓을 벌일 줄은 몰랐습니다. 8주차. 석 달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잔업 청소를 하러 7층에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기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팀장이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멈추고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정민. 네, 팀장님. 이거 뭔가를 탁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 팀장이 정민이 책상 위에 갈색 봉투를 놓고 있었어요. 뭡니까? 이게 사직서야. 내 이름은 내가 써놨으니까 서명만 해. 사직서요? 정민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님, 저는 사직할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있고 없고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윤 팀장이 정민이 의자를 확 돌렸어요. 정민이가 팀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대표님한테 내 근무 태도 보고서 올라가. 지각, 업무 미달, 상사 지시 불이행. 다 써놨어. 저는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없다고 하면 없고 있다고 하면 있는 거야.
팀장이 정민이 어깨를 한 손으로 눌렀습니다. 정민아, 좋게 말할 때 사이네. 이렇게 나가면 그나마 경력에 흠이 안 남아. 나한테 잘려서 나가면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 못해. 정민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사직서 봉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팀장이 돌아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어요. 팀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을 확인했어요. 8분 42초. 사직서 강요, 허위 보고서, 협박, 어깨 누르기.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윤 팀장이 허위 근무 태도 보고서를 이미 작성해 놓았더라고요. 소영 씨가 팀장 프린터 출력물을 확인해 줬습니다. 정민이가 지각한 적 없는 날짜에 지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야근을 시켜놓고 업무 미달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사직서 강요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퇴사 공작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진 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봤어요. 정민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다른 직원은 모두 퇴근한 뒤였어요. 정민이 자리에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직서 봉투를 양손으로 들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니터 옆에 제 사진이 보였습니다. 고흥 마당에서 고구마 들고 웃고 있는 그 사진. 정민이가 천천히 제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제 다리가 풀렸어요. 복도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어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정민이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제게 전화를 하려는 거였습니다. 화면에 할머니라는 이름이 떴어요. 그런데 정민이가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 할머니한테 걱정시키면 안 돼. 그러고는 고개를 책상에 묻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마스크 안이 눈물로 흠뻑 젖었어요. 밀대를 쥔 손가락이 하얘질 만큼 힘을 줬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내일이면 끝이니까. 복도를 빠져나와 건물 뒤 골목으로 갔습니다. 김 법무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법무사님,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어. 우리 정민이한테 내일 아침까지 내라고. 전화기 너머로 법무사님이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님, 그러면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내일 아침에 끝내시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아니, 넘칩니다. 저는 코를 훌쩍였어요. 법무사님, 임대차 계약서 그 조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오. 중대한 불법행위 시 즉시 해지. 확인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사직서 강요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노동청 서류는요? 다 준비됐습니다. 어머님이 채워주신 양식, 제가 법률 용어로 정리해서 최종본 만들었습니다. 녹음 파일 35개, 사진 78장, 직원 증언서 5통, 이메일 증거 1장, 일지 84페이지, 전부 USB에 담았습니다. 서류는 언제 가져올 수 있소? 어머님, 제가 내일 아침 4옥 앞 카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원본, 노동청 신고 서류, 증거 USB, 전부 가지고 갑니다. 어머님이 전화하시면 15분 안에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골목 벤치에 앉았어요. 공책을 꺼내 처음부터 넘겨봤습니다. 첫 페이지. 2주차에 적은 팀장이 정민이에게 서류를 던졌음. 3번째 페이지. 멱살을 잡았음. 셔츠 칼라를 움켜쥘.
27번째 페이지. 대표가 프로젝트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함. 48번째 페이지. 잘리고 싶어? 라고 했음. 오늘 적은 84번째 페이지. 사직서 강요. 내일까지 서명하라고 협박. 석 달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새벽에 일어나 밀대를 잡고 밤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공책에 한자 한자 적었어요.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 공책 84페이지가 제 무기였습니다. 저는 공책을 덮고 품에 안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에서도 별이 하나 보였어요. 딱 하나. 고흥에서 정민이랑 마당에 앉아 올려다보던 그 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감, 내일이면 끝이요. 정민이 꼭 지킨다고 했잖소. 지키겠소. 속으로 말했어요.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건물 뒤 골목에서 일어나 옷을 털었습니다. 내일 입을 작업복을 확인했어요. 발엔 네이비 조끼, 밝은 회색 셔츠, 짙은 회색 바지. 석 달 동안 매일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입겠습니다. 마지막 청소였으니까. 하숙방에 돌아가서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았어요. 녹음 파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35개. 마지막 파일이 오늘 녹음한 8분 42초짜리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윤 팀장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에 건물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청소였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잡았던 밀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12층부터 내려오면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11층, 10층, 9층. 복도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어요. 밀대가 타일 바닥을 쓸 때마다 쉭, 쉭 소리가 울렸습니다. 석 달 동안 들었던 소리였어요. 8층을 지나 7층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이네 기획팀. 사무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민이 자리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돌아갔나 봅니다. 책상 위에 갈색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사직서. 서명은 안 했더라고요. 저는 안도했어요. 동시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윤 팀장이 출근하면 사직서를 확인할 거였거든요. 서명이 안 되어 있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7층 복도를 닫고 6층, 5층, 4층 내려오면서 한 층 한 층 석 달간의 기억이 스쳤어요. 처음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정민이 자리에서 제 사진을 발견했을 때, 귤을 몰래 놓아뒀을 때, 멱살 잡히는 정민이를 보면서 밀대를 꽉 쥐었을 때, 화장실에 숨어 숨을 죽였을 때, 편의점 앞에서 공책에 한자 한자 적었을 때,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7시, 로비 유리창 너머로 해가 뜨고 있었어요. 주황색 빛이 유리벽을 타고 로비 바닥에 번졌습니다. 밀대를 세워놓고 유리창 앞에 섰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오늘로 끝이다. 속으로 말하고 밀대를 다시 집었습니다. 김 법무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법무사님, 저 준비됐소. 카페에서 대기해 주시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서류 전부 가져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밀대를 들었어요. 아침 청소구역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청소부였으니까. 9시가 넘자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층 로비에서 바닥을 닦는 척하면서 정민이를 기다렸어요. 9시 10분 정민이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젯밤 많이 울었나 봅니다. 정민이가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7층 버튼을 누르는 걸 봤습니다. 15분 뒤 7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밀대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복도에 도착하자 회의실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사직서 안 냈지? 윤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사직할 수 없습니다. 정민이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했어요. 어젯밤 사이에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복도를 걸어 회의실 앞으로 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윤 팀장이 정민이 서류를 바닥에 쓸어버리는 게 보였어요. 종이가 흩날렸습니다. 정민이가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못 나가게 만들어줄까? 대표님한테 보고 올라가면 넌 그날로 끝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만하시오. 윤 팀장이 돌아봤습니다. 뭐야, 청소 할머니가 왜 여기 있어? 이 사람한테 손대지 마시오. 미쳤나? 나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강태호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팀장이 아까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대표가 상황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윤 팀장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청소 할머니가 갑자기 난입해서 청소부가 감히 사무실에 왜 들어와? 대표가 저를 봤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나가.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못 들었어? 나가라고. 대표가 한 걸음 다가오더니 제 밀대를 움켜잡았습니다. 꺼져. 청소부가 감히 끼어들어. 밀대를 확 빼앗아 복도에 내던졌어요. 밀대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면서 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충격에 제 몸이 흔들렸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왔어요.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에 직원 대여섯 명이 멈춰서서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고구마밭에서 호미를 잡던 손으로 밀대를 잡고 석 달을 버텼는데 이 바닥에 쓰러지는 게 제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그때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정민이가 회의실에서 뛰어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 어깨를 잡고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정민이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대표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뭐야, 청소 할머니한테 왜 난리야? 정민이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대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분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 잃은 저를 평생 키워주신 제 할머니입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표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뭐, 할머니? 청소 할머니가 내 할머니라고? 대표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청소하러 여기까지 왔다? 눈물 나게 감동적이네. 윤 팀장이 옆에서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법무사님, 올라오시오. 서류 다 가지고. 전화를 끊고 대표를 올려다봤습니다. 대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이가 팔을 잡아 부축해줬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대표님,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분만 기다리시오. 대표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뭘 기다려? 곧 아시게 될 거요. 저는 정민이 손을 잡았어요. 정민이 손이 차가웠습니다.
꽉 쥐어줬어요. 정민아, 할미가 왔다. 이제 괜찮아. 정민이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복도에 선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대표와 팀장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5분. 그 15분이 이 건물의 주인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1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김영식 법무사님이 낡은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둥근 안경 너머로 복도를 훑더니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가져왔습니다. 법무사님이 제 옆에 섰어요. 저는 정민이 손을 잡은 채 회의실 쪽을 봤습니다. 대표와 팀장이 회의실 안에서 뭔가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복도에 직원 열댓 명이 구경하듯 서 있었습니다. 들어갑시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법무사님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정민이도 같이 들어왔어요. 대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또 누구야? 제 법무사입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 앞에 섰어요. 법무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 법무사님이 등기부등본을 펼쳤어요. 대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 사옥이 들어선 토지 2,400평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 이름을 확인해 주십시오. 대표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순덕? 저를 봤어요. 다시 서류를 봤어요. 다시 저를 봤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맞습니다. 이 건물이 서 있는 땅 전체가 제 명의입니다. 40년 전 제 남편이 사둔 임야가 개발된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복도에서 구경하던 직원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 법무사님이 계약서를 꺼내 특약 조항 부분에 빨간 밑줄이 그어진 페이지를 펼쳤어요. 임대차 계약서 제14조 특약사항입니다. 임차인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중대한 불법 행위라니 우리가 뭘... 세 번째입니다. 법무사님이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녹음 파일 42개입니다. 그 다음 종이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 87장, 야근 강요, 사무실 내 폭력 현장, 심야 근무 증거. 또 하나, 직원 증언서 5통, 피해자 본인 진술 포함. 또 하나, 이메일 원본 캡처. 이정민 사원이 작성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강태호 대표 앞으로 제출한 원본 메일. 날짜는 대표님이 발표하신 날보다 2주 전입니다. 대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윤 팀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사님이 마지막으로 제 공책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순덕 여사가 석 달 동안 매일 기록한 일지입니다. 92페이지.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행위 내용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저는 대표를 바라봤어요. 대표님, 석 달 전에 저는 이 건물에 청소부로 들어왔습니다. 제 손자가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직접 보려고요. 대표가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밀대를 잡았습니다. 밤에는 녹음기를 켜고 공책에 한자 한자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합니다만 한 글자도 거짓이 없습니다.
회의실에 제 목소리만 울렸어요. 대표님이 제 밀대를 빼앗아 던졌을 때, 제 무릎이 꺾여서 바닥에 넘어졌을 때, 73년 인생에서 그렇게 모욕적인 적은 없었어요. 정민이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참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부모 잃고 할미 손에 자란 28살 아이한테 멱살을 잡고 성과를 빼앗고 사직서를 강요한 겁니다. 대표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걸 본 게 오늘부로 3가지를 통보합니다. 법무사님이 서류 3장을 꺼냈어요. 첫째,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합니다. 계약서 특약 14조에 근거하여 한빛종합건설은 본 사옥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대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둘째,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신고를 접수합니다. 녹음, 사진, 증언, 일지 전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윤 팀장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어요. 셋째, 피해 직원 전원을 대리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회의실이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대표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 무릎이 타일 바닥에 닿았어요. 박 여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합의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조건 다 맞추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3달 전 면접 때 관리실 실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날. 2주 전 청소나 해라고 했던 날. 어제 꺼져. 청소부가 감히 끼어들어 밀대를 빼앗아 던지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지나갔어요. 대표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표 얼굴이 무너졌어요. 합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은 잘못한 만큼 치러야 합니다. 윤 팀장이 기어오듯 다가와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팀장님, 우리 정민이 멱살을 잡을 때, 사직서를 강요할 때,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은 없었지요? 팀장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떨기만 했습니다. 저는 정민이를 봤어요. 정민이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제 이름 박순덕. 그 아래에 적힌 토지 면적 2,400평. 정민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 땅이 할머니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사둔 거다. 나도 몰랐어. 여기서 매일 청소를, 밀대 잡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너 지키는 건데.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 이번에는 정민이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도 나 지켜주고 있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3달 만에 처음 웃었습니다. 법무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강 대표님, 윤 팀장님, 해지 통보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서명 거부 시 법적 절차가 즉시 개시됩니다.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서명했습니다. 팀장도 서명했어요. 복도에서 지켜보던 직원들 사이에서 소영 씨가 나왔어요. 소영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할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소영 씨 손을 잡았어요. 소영 씨, 고마운 건 나요. 당신이 도와준 덕분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밀대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까 대표가 빼앗아 던진 그 밀대 손잡이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밀대를 집어들었어요. 3달 동안 매일 잡았던 밀대, 정민이를 지키기 위해 잡았던 밀대. 정민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거 어디 가져가세요? 가져가야지. 이 밀대가 나 대신 3달을 버텨줬는데. 정민이가 피식 웃었어요. 3달 만에 처음 보는 정민이 웃음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밝았습니다. 밀대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정민이 팔을 잡고 사옥 앞 보도를 걸었어요. 뒤에서 대표와 팀장이 쓰러지듯 의자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한빛종합건설은 사옥에서 퇴거했어요. 서울 외곽 작은 건물로 이전했는데 노동청 조사와 민사소송이 겹치면서 경영난에 빠졌다고 합니다. 강태호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윤상철 팀장은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해요. 소영 씨와 피해 직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소영 씨는 다른 회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끔 정민이한테 연락이 온다고 해요. 정민이는 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면접 때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봤대요. 정민이가 솔직하게 다 말했답니다. 면접관이 힘들었겠다고 했대요. 입사한 뒤로 팀장이 잘 챙겨준다고 합니다. 지난 가을 정민이가 고흥에 내려왔어요. 할머니, 서울에 같이 올라가요. 서울은 시끄럽다. 나는 여기가 좋아. 그럼 제가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올 것 없어. 너 바쁘잖아. 바쁘면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가 중요하지. 정민이가 정말 주말마다 내려왔어요. 금요일 저녁 버스를 타고 토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일요일 저녁에 올라갔습니다. 올 봄 같이 고구마를 심었어요. 정민이가 호미를 잡는데 서툴러서 웃음이 났어요. 할머니, 이거 어렵네. 그래서 할미가 평생 한 거다. 할머니 손 진짜 대단해요. 이 손이 밀대도 잡았다. 정민이가 피식 웃었어요. 저는 호미를 놓고 정민이를 봤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얼굴에 살이 올라 통통해졌습니다. 고흥에서 떠날 때 그 모습이 돌아온 거였어요.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고흥 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하나밖에 안 보이던 별이 여기서는 셀 수도 없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왜? 그 밀대 아직 있어요? 집 마루 한쪽에 세워둔 밀대를 가리킨 거였어요. 손잡이가 갈라진 그 밀대. 석 달 동안 매일 잡았던 밀대. 버리지 못하겠더라. 그게 할미 전우 같은 거야. 정민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고구마 밭에서 흙냄새가 났습니다. 정민이가 제 어깨에 기대왔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3살배기 정민이를 안아 올렸을 때 겨우 14근이었어요. 그 무게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